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보다는 인터넷이 더 가까운 세대여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같은 체육센터를 다니는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이 채널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 저는 밤새는 줄 모르고 사연들을 들었네요. 저에게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속이 터질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사연을 읽을 때면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5년차가 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처럼 결혼 상대가 외도를 했다는 수많은 사연에 많이 놀랐고 저와 비교할 수 없이 통쾌한 복수 내용에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도 사연 속 주인공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 사연들을 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제가 이혼을 하고 있을 당시에 보았더라면 분명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속 시원하게 했던 이혼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회사원이시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나 자랐죠. 자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3남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영어 때문에 번번이 회사에서 큰 공로를 뺏기셨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영어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이 영어 교재를 손에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형제들과 놀며 영어를 하는 척 쌀라쌀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 흥미 덕분인지 저는 다른 공부보다 영어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에 관한 직업들을 어른들께 물어보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이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얼마나 되기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무작정 외국과 관련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동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장래 희망으로 삼은 외교관은 학교를 들어가서도 제 목표가 되었어요. 중학교가 되어서야 제가 가진 꿈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 목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야도 다양했고 지원하려면 경력 또한 뛰어나야 했죠. 거기다 국가시험을 또 봐야 했으니 담임 선생님들마다 할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주시면서도 꼭 어려운 길이라는 걸 한 번씩은 언급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꿈을 이루겠다는 저는 그만큼이나 노력을 했고 부모님의 지원까지 힘입어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죠. 첫 OT 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에 부담이 되었던 저는 일부러 다른 여자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학기 내내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나이에 그 정도 행동을 하면 눈치를 채야 할 텐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계속 저에 대한 관심을 표하더군요.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도 계속되는 관심에 이미 학교 내에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퍼지게 되었고 더는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나를 잡아 솔직하게 경수를 생각하는 제 마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경수야, 너 나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나도 귀가 있다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너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아. 널 어느 정도 알게 된 지금도. 괜한 소문 때문에 학교 생활하기 힘들기 싫으니까 관심 그만 가져줄래? 정 힘들면 대놓고라도 관심을 표하지 않았으면 해. 내가 별로야? 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외모? 성격?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바꾸기라도 할 거니? 그렇게 바꾼다고 바꿔줘? 그냥 개인 취향이잖아. 분명 너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테니 나한테 기대 말고 너 좋아해주는 여자애 만나. 하지만 그날의 대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관심은 끊지 않았죠. 경수가 저에 대한 관심을 타이라도 끊게 된 건
군입대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복학을 하기 전 졸업을 하게 된 저는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둔 학기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프리랜서로서 중간중간 번역 일과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회사에서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동안 통역을 부탁하는 일이 들어왔고 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이해를 위해 설명을 받으러 회사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경수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반가워할 사이는 아니었지만 낯선 회사에서 보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거기다 제게 업무를 설명해줄 담당 직원이 경수이다 보니 통역 일을 준비하면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경수를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만난 경수는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많이 남자다워졌고 진중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흔들리는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경수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왜 진작에 경수를 만나지 않았는지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친구나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고 언제나 항상 제가 우선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는 때까지 저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경수에게 저 또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수와 큰 다툼 없이 연애를 이어가면서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경수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죠. 은영아, 너는 내 평생의 사랑이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떠난 적이 없어. 그런 내 마음은 앞으로도 같을 거야. 평생을, 아니,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게. 나랑 결혼해주겠니?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만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 남자, 평생 나만을 바라봐준다고 말을 하는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다만 결혼을 준비하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주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집도 있었지만 저는 나이를 떠나 일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 제 커리어를 더 쌓겠다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뒤에도 집에서 번역일과 통역일을 중간중간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결혼 후에도 다양한 거래처를 잡기 위해서 당장에 임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보다는 시댁 가족들 때문이었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저에게 임신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오늘 너희가 온다고 하길래 내심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말이 없는 걸 보니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싶네. 네? 어머님, 무슨 좋은 소식이요? 결혼해서 부모 집 오는 애들에게 기대하는 소식이 임신 빼고 뭐 있겠니? 요즘 점점 임신을 늦게들 한다고 하던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늦게 임신해서 애 키우면 힘들고 애들 엄마들과도 어울리기 힘들어. 아, 네. 근데 세아가 너 대답이 영 시원치 않구나. 왜? 너도 임신 늦게 하려고 하니? 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출산하고도 일을 이어가려면 임신 전에 아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인맥으로 일 소개를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늦게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너희들끼리 결정하니? 시댁 어른들이 빤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걸 왜 너희가 판단해? 어른들 말 들어서 잘못되는 일 하나 없으니 빨리 그런 생각 버리고 아이 가질 생각이나 해라.
그 후에도 시댁 가족들은 매번 저와 남편에게 임신을 하라며 압박을 했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원망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임신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외부로 나가 움직여야 하는 통역일은 맡을 수가 없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번역일로 만족을 해야 했죠. 줄어드는 일 때문인지 뱃속 아기와 애착 관계가 깊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엄마로서 사는 것도 보람되고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쁜 우리 딸 예리를 출산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육아와 집안일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보통의 부부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결혼 연차가 늘수록 남편은 점점 저에 대한 애정이 과거와는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섭섭하기는 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밖에서 일도 해야 했고 아이와도 놀아주어야 했으니까요. 몸이 두 개는 되어야 했을 거예요. 거기다 점점 많아지는 회사 일로 인해서 남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집 자체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그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었더라면 남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낼 것 같았죠. 또 그 당시 저는 다시 한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딸 예리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순 없었지만 제 전공이고 전문인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번역일도 구해보고 구인 사이트에서도 찾아봤지만 생각만큼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시 한창 유아 영어학원이 붐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하면 어떨까 싶었죠. 생각대로만 된다면 돈도 벌면서 아이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가사일에 충실하며 가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막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날 밤 퇴근을 한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간 고민을 하는 듯한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바빠서 깊게 못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영어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고민을 해봤어. 예리, 유학 보내는 게 어떨까? 뭐? 영어 보습학원 한다니까 갑자기 웬 유학이야. 말이 왜 그렇게 이어져? 그리고 예리 영어 교육은 내가 가르치면 되잖아. 영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국내파 해외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니까. 어차피 가야 하는 거라면 하루라도 일찍이 가서 적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난 싫어. 예리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벌써 떨어져. 당신이 같이 가서 돌봐줘야지. 내가 여기 남고. 뭐? 그것도 싫어. 나는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아버님도 자신이 부족한 영어 때문에 자식들 영어 공부 시키셨다면서. 그래서 봐, 당신네 형제들 영어에 있어서는 자유로우니 인생에 도움 되잖아. 똑같은 거야. 결국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는 건데 당신이 애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저는 남편의 말을 거절했으나 남편은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저를 이기적인 감정 쌓여 자식의 보장된 성공을 막는다 표현했죠. 한국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거라며 예리에게 들어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를 이기적인 엄마로 몰아가고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등 떠밀려 가듯 어쩔 수 없이 유학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 저렴한 홈스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리와 제가 머물 집을
렌트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랐나 싶었습니다. 물론 영어가 되는 저는 어린 예리와 둘이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하여 남편의 제안을 굳이 거절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유학 준비를 하고 미국으로 우리 두 모녀는 향하게 되었죠. 다행히 제가 의사소통이 되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학 초반에만 예리가 아빠를 찾으며 힘들어한 기간을 제외하면 예리도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야 고생을 덜한다는 남편 말처럼 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이 늘어갔고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생활하고 제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아이의 인생이 우리 부부가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지 채 1년이 안 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우리에게 보내주는 지원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다음 달부터 내가 보내는 돈이 좀 줄어들 것 같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직도 해야 할 것 같고 당신이랑 예리가 생활하려면 내가 옮길 회사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많이 힘들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예리 여기서 1년이나 있었잖아. 그게 어디야. 분명 좋은 경험 되었을 거라고. 거기다 영어 실력도 금세 좋아졌고. 예리도 당신이 중요할 거니까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도 돼.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지원해주겠다고 장담했잖아. 거기다 예리 잘하고 있다면서. 잠깐 어려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적더라도 돈은 꼭 보내줄게. 마음고생시켜서 미안. 그렇게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와 예리가 사용하기에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홀로 떨어져 외롭게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었던 제가 아이가 학교를 간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죠. 처음에는 잠깐 하던 일이 우리 두 모녀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자 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고 일까지 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남편이 우리 모녀보다 더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생활했죠. 제가 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비싼 인건비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저는 우리 집의 미용사가 되어야 했고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도구를 파는 마켓 덕분에 비싼 돈이 드는 일들은 제가 직접 해야 했죠. 가끔은 사서 고생을 시키는 남편에게 짜증도 났습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러다가도 화상통화나 전화를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며 자신의 몸을 안 챙기고 있는 듯한 남편의 짠한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어요. 남편 자신도 가끔은 후회가 되는지 넉넉지 못한 생활비 지원과 처자식과 생이별을 했다며 슬퍼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남편 말처럼 생이별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루도 안 되어 한국을 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돈과 일정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 왕복 비행기값만 해도 두세 달치 생활비는 되었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집의 임대비용까지 더한다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딸아이는 부모의 고생을 알고 보답하기 위해 꼭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고 그로 인해 방학 기간 중에도 학교 추천서와 봉사활동, 인터뷰 등등 입시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아이의 일정 때문에 한국에 못 돌아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딸아이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만류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예리 한 2주 정도 시간이 나서 계약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때?
당신 휴가도 아직 안 썼다면서. 한국 오려고? 뭘 그렇게까지 해. 예리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는데 학업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비행기 왕복값이면 예리 학비랑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돈이잖아. 나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 쓰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나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예리가 우리 때문에 씩씩한 척은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저번에 우리 부모님 미국 오셔서 본 것도 얼마나 좋아하던데. 잠깐이라도 당신 보고 돌아가면 학업하는데 의욕도 더 생길 것 같아. 그런 거면 가도 내가 미국으로 가야지. 그래야 비행기 값도 좀 덜 들고 예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컨디션 변화가 덜할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일정 봐서 꼭 예리 방학 아니더라도 한번 갈게. 미안해. 내가 보내놓고 당신이랑 예리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매번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가려는 저를 말리는 남편은 자신이 꼭 미국으로 와서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말이 10년이지 체감상으로는 몇십 년 떨어져 있는 기분에 더는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바쁘더라도 당장에 돈이 쪼들리더라도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리도 아빠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예리의 스케줄을 확인한 후에 한국을 가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만큼이나 저 또한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의 재회를 몹시 기대하고 있었죠. 일정을 알리고 가려고 했던 제 생각과 달리 딸아이가 아빠를 위해 깜짝 놀래켜주자며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도착해서도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 가족 파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리가 학교 관련으로 문제가 생겨 저보다 4일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비행기를 타는 아이가 걱정되어 표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너무 촉박한 시간 탓에 동시간대에 표를 구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죠. 오히려 남편과는 좀 더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기대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떠나기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서울의 마천루가 높아진 건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내 창밖 변화된 거리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10년 동안 늙었을 제 모습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남편은 10년 전 제 얼굴을 기억할 텐데 실망하면 어떡하나 싶었죠. 택시를 내리고 다시 상가로 들어가 제 얼굴과 옷 매무새를 확인하게 되었고 화장도 고쳤습니다. 기대와 함께 걱정을 잔뜩 가진 채로 현관문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집 현관문 앞에 웬 꼬마 남자아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온 집인데 잘못 들어왔을 리는 없었고 누구길래 우리 집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죠. 아가야, 너 누구니? 누군데 이 집에 있어? 제 물음에도 멀뚱멀뚱 저희를 쳐다보던 아이는 이내 자신의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 아빠!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 이리 나와봐! 이 아줌마 누구야? 뭐라고 성문아? 누가 찾아와? 곧 익숙한 목소리가 남자아이 물음에 답을 했고 그 아이 뒤로 목소리의 주인공인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남편은 제 깜짝 등장에 기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황한 모습으로 기겁을 하며 놀라고 있었죠. 그런 모습으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눈앞에 있는 남자아이만 없었다면 바로 남편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멱살을 잡고 추궁을 할 텐데 아이가 있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모 딸 상희 기억하지? 걔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촌 조카야, 조카. 오해하지 마. 걔네 집이 지금 공사하느라
애들 봐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잠깐 지내는 거라서. 잠깐만 애 데리고 어디 간다고 했는데 지금 밑에 와 있나 보다. 잠깐만 내려왔다가 올 테니 주방에 가서 앉아 있어. 아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배고플 텐데 우리 나가서 밥 먹자. 집에는 음식할 게 없어서.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당장 자리를 피하려고 횡설수설하던 남편은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선은 어질어질한 기분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는 한동안 저는 멍하니 생각을 놓은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몇 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조금씩 정신이 들게 된 저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놈이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집에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놨더라고요. 안방에는 이미 상간녀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쓰던 화장대 위에는 가증스럽게도 다정한 모습인 두 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고 울고 짜던 놈이 바람피고 연애할 돈은 있었나 봐요. 그 외에도 우리 예리가 쓰던 방은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의 방이 되어 있었고 우리 모녀가 이곳에 지냈었다는 증거들은 작은 창고 방 안에 구겨져 있듯 처박혀 있었습니다. 화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눈앞에 사라진 남편과 이곳에 없는 상간녀를 잡아 족칠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러고 사는 걸 아는가 싶었죠. 곧장 휴대폰을 들어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예리 아빠, 저희 없는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지금 저희 집에 딴 년이랑 살림 차렸다고요. 그리고 애까지 낳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알아. 아범이 좀 전에 전화했었다. 너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놀랐다고. 네? 놀라요? 놀란 건 저죠. 그리고 예리는요. 걔가 이제 애기도 아니고 아빠가 바람펴서 자식까지 낳은 걸 곧 알게 될 텐데 그 충격이 어른들보다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화 받으세요? 실은 아범이 성문이 나을 때 찾아와서 사실대로 말을 해줬다. 이혼 가지고 고민하는 거 그래도 예리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내가 말했어. 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멀쩡한 처자식 놔두고 바람피는 아들놈 혼을 내지 못할 망정 조언을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떡하니? 한두 살도 아니고 다 자라서 우리 말 듣지도 않을 거고 이미 새끼까지 낳았다고 찾아왔는데 우리야말로 중간에 껴서 난감하다. 은영이 너랑 예리한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거 어쨌든 최대한 다들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지 않겠니? 말인지 똥인지 헛소리를 나불대는 시모의 말을 더는 들을 수가 없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온 사방천지 상간녀와 남편의 흔적이 눈에 들어오는 이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다시 짐을 들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제가 딸을 뒷바라지하러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말을 차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을 왔다. 남편의 출장으로 엇갈리게 되어 친정집으로 들어왔다고 부모님을 속이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본 딸을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저 또한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웃고는 있었지만 속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웃는 표정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시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 연락을 받았죠. 집에도 없고 짐도 없길래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내가 딴 년이랑 살림 차린 곳에 있을까? 당신 정말 대단하다. 10년 동안 사람을 속여? 그것도 불쌍한 기러기 아빠인 척 연기까지 하면서? 그래,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건지 거짓 하나 없이 다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언제부터야? 당신
예리와 나 일부러 외국으로 보낸 거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생각한 거 맞아.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관계가 진전이 될 줄 몰랐어. 그냥 몇 년 동안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고 당신이랑 예리 뒷바라지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마음도 깊어지고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 미안해. 너 정말 사람 새끼니? 너가 인간이야? 예리는 어떡하려고? 아직 어린애인데 걔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거야? 미안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예리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게. 대신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듯하니까 우리 이혼하자. 외국에 있어서 예리가 가족관계 증명서 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예리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이혼 비밀로 할게. 그리고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재산은 다 줄게.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당신이 본 성문이 내 호적에도 못 올리고 있어. 몇 년 뒤면 학교도 가야 하고 이제 곧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나이가 될 텐데 불쌍하잖아. 이혼 조건이든 재산이든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 좀 부탁할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의 말에 한참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욕을 했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더러워진 기분은 풀리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이 말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고 앞으로의 제 인생과 딸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에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에게 사실을 터놓게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절대 이혼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얻는 게 많은 사람은 남편이니 질질 끌면서 받을 건 다 받으라고 말이죠. 이혼 소송에 대한 꼬투리만 잡히지 않으면 애가 타는 입장은 남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10년이라는 시간만큼 괴롭힐 순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시간의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곧장 이혼 소송의 사유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딸에게는 친정 부모님께 드린 말씀처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딸만큼은 이 더러운 상황을 알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다. 최훈이 형,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등등 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뇌를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겠다 말을 하고 다시 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남편이 고생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아껴 쓰고 살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낀 만큼 그 돈이 상간녀와 혼외자식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쓰면 더 썼지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으면서 남편에게는 희망 고문만 시켰어요. 뭐야? 이번에는 왜 생활비가 100만 원이나 적게 들어왔어? 내가 말했지. 이제 굳이 아끼면서 살지 않아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거. 은영아, 나도 중간에 껴서 힘들어.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여력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지난 10년 동안 속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 유치원에 소문이라도 낼까? 거리는 멀어도 인터넷 10분이면 그 동네 소문은 다 낼 수 있는데. 알았어. 내일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줄게. 그런데 이혼은 언제 해줄 거야? 당신도 나한테 계속 조금씩 돈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재산분할 받아서 가져가면 더 편하잖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예리 일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어? 계속 질문하면 나 혼란스러워서 생각할 시간만 길어져. 알았어. 돈은 내일 보낼게. 1년 동안은 말을 고분고분 듣던 남편도
점점 기약 없는 제 이혼 합의에 조급해졌나 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상간녀와 낳은 혼외 자식이 곧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리수를 던지더군요. 이혼 소송을 저에게 한 거였어요. 소송을 할 생각은 했으면서 귀책 사유에 대한 건 몰랐나 봅니다. 예리와 저 모두 남편이 먼저 권유하고 유학을 보냈기에 저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었죠. 거기다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돌아가기도 했으니 말이죠. 이전에 받은 생활비가 너무 적어 제가 일을 했던 것도 소송이 무력해지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자 점점 더 비굴해지더군요. 눈물까지 보이는 쇼를 했지만 저는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편히 생활하며 딸아이 예리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 스스로의 개발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 말이죠. 요즘 말하는 썸이라는 애정의 기류도 탄 적이 있었지만 혹시나 그마저도 이혼 소송의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리기 힘들었던 남편은 부모님 찬스를 쓰더군요. 여보, 제발 부탁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소문이는 죄가 없잖아. 이혼을 하더라도 예리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알아. 근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예리 인터뷰만 끝나고 한국 들어가서 생각해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들어갈 비행기 값도 다음 달에는 넣어줘. 은영아, 너 내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지? 그 돈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 돈도 합쳤어. 정말 더는 쥐어짜내도 나올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노후자금, 집 전부 다 포기하고 주시는 돈이야. 이 돈 이혼 합의금으로 받고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제시한 돈은 순간 귀를 의심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민이 안 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딸아이가 저에게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계속 표정이 안 좋고 딴 생각하시던데. 어? 아니, 그냥 너 대학 가면 엄마가 근처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지. 에이, 거짓말. 아빠 때문이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아빠 외도하고 그 밑에 자식도 있다는 사실이요. 예리야, 너가 어떻게...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아직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자식을 너무 흔들게 할까봐. 왜 나한테 미안해해요?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엄마 옆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써왔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고요. 잘못은 아빠가 했죠. 난 엄마가 나한테도 아빠에게도 자유로워졌으면 해요.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묶여있었어요. 이제는 엄마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사랑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모든 자식들이 그렇겠지만 난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고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출발해요. 예리야. 13년 전 엄마 손을 놓칠까 꽉 잡았던 그 작은 손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이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바램과 저의 선택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합격한 아이는 미국에 남게 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집에서 머물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뒤늦게 제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신 부모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혼만을 바라던 남편 덕분에 합의 조건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합의금 또한 약속한 만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만 끝난다면 외도를 한 짐승 같은 두 사람에게도 너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겠지만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는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어요. 이혼 합의에 신이 나 있던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해주었지 다른 것들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생각했나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연락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외도를 숨기지도 않았던 남편 덕분에 수많은 증거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고 다시 외국으로 떠나기 전 남편의 회사와 상간녀의 회사에 외도에 대한 글을 투서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애교인 수준이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제 속이 완전히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살며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미처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신경을 쓰느라 즐기지 못했던 세상인데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발전된 세상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엊그저께 대학을 입학했던 딸 예리는 벌써 졸업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마 이 나라에서 취업을 하여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골프를 치며 만나게 된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었다면 중년이 되어 연애를 한다는 것에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연애 뒤 결혼이라는 은연중에 박혀있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 편히 연애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전 남편 덕분인 듯 합니다. 제가 이 기회의 땅에서 지내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제 꿈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꿈이지만 곧 이 시기를 극복하면 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물어가는 70대의 평범한 여성 사연자입니다. 말년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요즘 사연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옛날 제 생각도 들고 별의별 사연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듣기만 했던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보려니 괜히 마음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저와 같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고부관계로 서로의 힘을 다 소진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같이 좋은 예가 있으면 고부관계라는 편견에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제 인생을 한번 둘러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서전 같을 수 있는 제 이야기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없이 살던 그 시절에 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요즘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쌀이 귀해서 매일 보리밥과 감자를 씹어야 했고 물건이나 음식이나 뭐 하나 넉넉하지 못한 탓에 참 아쉬움도 많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젊은 시절이 가장 아쉬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시절에 연애라는 게 어디 흔할까요? 가끔 동네 언니 오빠들 중에 누구랑 누가 몰래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어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만 갇혀 지내듯 자랐고 그렇게 연애 한번 못해보고 나이만 먹어서는 집안끼리 맺어준 집안 남자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는 날 신랑 얼굴 보고 그러는 게 연애 결혼보다 흔한 일이었으니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감수성이 풍부했던 저는 그렇게 시집 가는 것이 그리 달갑지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 저는 군말 없이 시집을 가야만 했죠. 그렇게 연지곤지 찍고 혼례를 올린 날,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 무슨 말을 할지 내심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혼례 첫날부터 저를 바람맞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혼식 올린 그날 자기 친구들과 밖으로 어울려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익히 알고 계시는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였습니다. 대체 결혼까지 한 남자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나 여자들을 좋아했었죠. 그러면서도 마누라인 나한테는 어쩌면 그리 무정한지 저는 늘 여자 끼고 놀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남편 어디 두고 볼까요? 당장 친정에 일러주고 이혼하자 그러면 그만일 텐데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았고 여자가 이혼하면 인생이 망한다 했던 세상이었죠. 집안 망신이라며 친정에도 돌아갈 수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그런 남편을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낯선 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하며 기댈 곳도 하나 없었는데 하필 그런 논팽이 같은 남편을 만나 제 고생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애정 하나 없어도 시부모님 등살에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로는 남편에게는 신경을 끊으려 애를 쓰며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미워도 아들은 얼마나 예뻤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제게 아들이 유일한 제 편이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남편도 철이 좀 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바보였던 건지 남편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처자식 챙길 생각은 않고 늘 술집이나 다방을 다니며 여자를 끊지 못했죠. 저는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별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참더라도 자식에게까지 그리 무정한 남편을 보니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끌어올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저도 이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죠. 장손 데리고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집안 어르신들 뒤집어질 일이었기에 저는 혹시 이혼 얘기를 꺼냈다가 아이만 뺏기고 쫓겨날까 싶어 계속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다 자라면 그때라도 남편과 갈라설 작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생각보다 일찍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무관심하더군요. 자기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더러 왜 이혼하자 그러는지 묻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우리에게 관심 없는 남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위자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호적 정리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고 논팽이 같은 남편이랑 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제게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저는 그 후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가뿐해서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연고도 없이 아들 데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막막했지만 시댁에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해본 저는 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청소일부터 주방 설거지에
별일 다 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몸 굴려서 돈 버는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며 저희 아들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며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었어요.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날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느꼈죠.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을 시켜주겠다던 아들은 제 기대처럼 잘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을 입학하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들 취업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보니 자격증 공부하는 우리 아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늘 잘해주던 아들이었으니 무리 없이 잘해낼 거라 생각하며 저는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좋은 짝 만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 아들은 여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여자친구 한번 데려오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 지 아버지랑은 안 닮아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러다 혼자 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밖에서 선물 같은 걸 들고 들어오며 연애하는 낌새를 보이는 겁니다. 곱게 포장이 된 선물을 보니 누가 봐도 여학생이 준 것 같은데 별말 없는 아들을 보며 저는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은 무슨, 공부하기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바빠도 다 연애할 수 있지. 그럼 저 선물은 누가 준 거야? 여자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여자친구 없어요. 이건 그냥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건데? 비밀인 거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 하나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아들 반응을 봐서는 정말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좋아해준다니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아가씨가 괜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좋은지 매번 선물에 영양제에 아들을 많이 챙겨주는 듯 보여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서 제가 그 아가씨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쑥스럽다고 휙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깍듯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민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이희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사드려 죄송해요. 제가 오늘 태민이에게 줄 게 있어서 잠시 들렸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럼 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갈래요?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 갈 거예요. 너도 이제 가.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면 쓰나. 안 그래도 장 봐서 올라가는 길인데 밥이라도 먹고 가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제가 어머니 저녁 준비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아가씨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한 마음에 저녁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우리 집에 그런 자리가 불편할 텐데도 내색 하나 없이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있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고 갈게요. 저 주세요. 아유,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저 되게 힘세요. 정말이에요. 요즘 깍쟁이 같은 아가씨들 같지 않고 수더분하고 싹싹한 모습을 보니 참 괜찮다 싶은 겁니다. 게다가 가정교육도 잘 받았는지 젓가락질도 잘하고 예의도 아주 바른 게 저는 그 학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들이랑 잘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가 불만인지 그 아가씨와 만나볼 마음이 영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얼굴이 못나서 싫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얼굴은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면 귀여운 상인데 저는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가씨는 힘든 시험 준비하는 우리 아들을 챙겨주었고, 언젠가부터인지 우리 아들도 그 아가씨의 마음을 알아주고 둘이 잘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마당에 괜히 엄한 여자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는데, 그 아가씨라면 저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더군요.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챙기는지 제가 너무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 아가씨 덕분인지 계속 떨어지던 시험도 합격하고, 그 후로 우리 아들 일이 술술 풀리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아가씨가 복덩이 같았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도 그랬고, 그 애를 만난 후로 우리 아들 일이 전부 다 잘 되었으니 분명 그 아이 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잘 만나는 걸 지켜보던 저도 그 아이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희선이는 기댈 곳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 우리 아들처럼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다가 몇 년 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혼자 지낸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마음이 짠하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희선이, 너도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나도 우리 아들 혼자 키워서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가 희선이 참 예쁘고 바르게 잘 길러주셨다. 내가 꼭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혼자 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색안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 보면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좋아요. 그래, 희선이, 너도 앞으로 엄마 보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엄마처럼은 못해줘도 밥이라도 차려주마.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줘서 고맙고 내가 너한테는 고마운 게 참 많구나. 애가 마음이 참 착하고 따뜻한 것도 그렇고 힘든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저는 희선이를 제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문제가 부모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그 아이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런 여자 없다며 몇 번이나 당부하고 희선이랑 오래오래 만나다 결혼을 하길 바랬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이들의 결혼 소식이 무척이나 기뻤던 저는 혼수며 예물이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겠다며 희선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속 깊고 착한 며느리를 드린 것은 제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긴 시간 옆에서 지켜본 덕분인지 희선이에 대해 잘 알기도 했고, 그 아이가 변심없이 우리 아들을 사랑해줄 것을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도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살림은 물론이고 일도 잘하고 바쁘고 힘들 텐데도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된다며 주말마다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챙겨와주곤 하는 남부럽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고아 며느리 본다고 불쌍하다시피 하던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네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얼마나 더 잘하던지 위가 안 좋다며 식단 관리해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매번 보양식에 영양식에, 제가 어미였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했었는데 싶어서 괜히 미안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아들이 헌신적인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드디어 제가 바라던 대로 좋은 여자 얻어서 잘 사는 듯해서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늙은 노인네 취급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저를 아들만큼이나 극진히 모셨습니다. 바쁜 아들을 대신해 저를 데리고 여러 명소를 데려가 줄 때면 항상 따님이 어머님께 너무 잘하세요, 효녀 두셨네요 라는 말을 듣고는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딸 팔불출인 것 마냥 다른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딸이 이런 것 말고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효녀예요, 효녀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 인근의 주민들 중에는 며느리가 제 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이나 며느리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었고, 저 또한 살갑게 대해주는 희선이에게 감사하며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 가벼운 장난도 칠 만큼 편해진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앞에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든 미주알 고주알 말해주던 아이가 혼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물어나 볼까 싶었지만 저에게 말 못할 일이라서 저러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들네 부부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안 모든 곳이 울릴 정도로 다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법 소란스럽기는 했어요. 몇 번은 제가 방에 들어가 두 사람을 말린 적도 있었죠. 별일 아니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금방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단순히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다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된 게 고작 3년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의견 대립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저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는 즉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다 이야기하니 충분히 어느 정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마다 아들을 말리고 며느리를 위로해주면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조금씩 불안한 징조는 보였지만 저는 눈치를 못 채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집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오라고 선물을 주어 3박 4일 정도 내려갔다 오니 현관나 신발장에서부터 거실까지 며느리 물건과 사진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이 집을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손을 씻고 제 방에 들어갈 때까지 늙은이의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불길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네 부부가 쓰는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들의 흔적만 있을 뿐 며느리의 물건들이 몽땅 다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에게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갈 친정도 없었고 잠시라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분명히 저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남길 아이인데 집구석 어디에도 며느리가 저에게 남긴 메모가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심하게 다툼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나가기라도 했나 싶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초조히 기다리게 되었죠. 아들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반길 겸 며느리에 대한 행방을 물어볼 겸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여행 가방을 들고 오는 아들 뒤로 낯선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화장법이 달라졌나 싶어서 안경을 다시 고쳐 써봤지만 분명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분위기부터 며느리와 전혀 다르더군요. 순하고 동글동글한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상의 며느리와 달리 얼굴 곳곳이 뾰족하고 눈이 크지만 쭉 찢어진 모습이었고 화장 때문인지 몰라도 묘하게 어두운 얼굴이더군요.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지만 생김새가 꼭 불려시 같고 믿음이 가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이끌고 방으로 가더군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놀라셨죠?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잠시 이 방으로. 그리고 저를 끌고 들어간 아들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저희 감정과 상관없이 어머니 의견과 감정이 섞일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랑 희선이 이혼했어요. 뭐? 아니, 너랑 희선이가 왜? 너 저 여자 만난다고 희선이를 버린 거야? 아니요, 그 반대예요. 희선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손을 대기도 했고요. 통장에 손 대는 거야 걔나 저나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서 마음껏 돈 쓰고 싶은 욕심이 날 수 있다고 해도 외도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전에 다투었던 건 모두 그 일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희선이랑 같이 살긴 했지만 사실 별거 상태였죠.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니? 이혼을 이제 막 했다고 말하는 애가 왜 여자가 있어?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왜 데리고 와? 제가 희선이 일로 힘들어할 때 만나게 된 여자예요. 이름은 이수진이고 만난 지도 꽤나 됐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 짧다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곁에 필요한 여자예요. 수진이가 저 도와주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그렇지 곧 혼인신고도 할 거라서 몇 달 미리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새 며느리와 친해지시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분명 저 사람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집안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희선이처럼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하나라도 더 생겨서 좋고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보지 않았을 텐데 외도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같이 살며 겪은 희선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여자 관계가 복잡한 아빠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를 알고 자신 스스로도 큰 상처가 있는 아들이 먼저 저 여자를 만나 외도했을 거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선이가 정말 억울한 거라면 저에게 도움 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희선이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모습에서 아들이 말하는 정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가슴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작은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음식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수진이라는 그 낯선 여자는 벌써부터 자신의 주방인 것처럼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께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요리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새 며느리예요. 진지 드세요. 예의가 바르다고 말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말해야 할지 자신을 새 며느리라고 소개를 한 아이는 대뜸 저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갈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생각하며 차린 밥상을 외면할 수는 없겠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식탁에 앉게 되었죠. 그렇게 끓여온 찌개 국물을 한술 뜨는데 저는 그런 맛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태민이가 어린 시절 엄마 도와준다고 만들었던 찌개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대충 재료만 넣고 끓여도 이 맛보다 나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넣고 음식을 만든 건지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죠. 간이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숟가락 넣기가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다른 요리로 내어온 소고기 볶음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얼마나 때려 넣은 건지 이건 짜기만 하더군요. 설명하기론 한우라고 하던데 아까운 돈만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물에 요리한 소고기 한두 점 넣으면 국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전에 해둔 반찬거리만 집어먹다 충격으로 밥 생각이 없다며 겨우 자리를 뜰 수가 있었죠. 그렇게 수진이라는 새 며느리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넉넉한 형편이라면 저 나이 되어서도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부족한 실력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 요리해주겠다고 한 마음씨가 예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새며느리는 아들이 설명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예쁘장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 솜씨는 앞에서 말을 하여 아실 테고 어른 앞에서 보이는 예의, 평소 인성,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막 20살 정도 되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해볼 텐데 아들 나이에 겨우 2살 어린애가 출신과 다르게 저렴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부잣집 출신에 배운 것도 많다고 하던데 뭐 저런가 했어요. 거기다 자기가 불편한 것을 숨기진 않더군요. 같이 사는 내내 제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집안에서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들으라는 건지 제 뒷말을 하더군요. 응? 아니, 같이 있어. 몰라. 자기 나이에 친구도 가려가면서 사귀나 봐. 근처에 비슷한 나이 모이는 센터도 있는데 안 가. 곧 죽어도 옛날 친구들 만나야 돼. 가끔은 일부러 일어나 싶기도 한다니까? 누구만 아니면 어디다가 확 보내버리는 건데. 눈치도 없는지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거머리야, 거머리. 거머리 몰라? 그 외에 사람 피 빨아먹는 징그러운 거. 그래, 완전 그거야. 쭈글쭈글한 게 똑같아.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면 제 말을 하는 거라 의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자신 사이에 낀 불필요한 존재처럼 저를 생각하는 새며느리여서 그런 통화 내용도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교묘하게 하는 말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제 말이라며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말싸움을 해봤자 제가 새며느리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이 계속되고 몇 달이 넘어가자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며느리 생각이 더 났습니다. 희선이가 저에게 참 무심도 하지 그간 지내면서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데 저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하는 게 섭섭하더군요. 거기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아들과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할 때마다 아들이 저에게 말한 희선이의 외도와 일탈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자 제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친정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할 텐데 집안 사람 하나 없어 고생을 했습니다. 직접 아들의 대학 동창들을 만나 일일이 며느리의 행방을 물어봐야 했어요. 그마저도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연락이 끊겨 다들 희선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 한 사람에게 희선이가 있는 곳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태민이 엄마라 밝혔더니 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선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것도 먼저 도움을 청하는 희선이의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어찌되었든 자세한 건 희선이를 만나서 들어보면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적어준 주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대학생들이 많이 살 법한 원룸이더군요. 그것도 주택가에서도 한참은 들어가 외진 곳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건물 안쪽에서 웬 임산부가 나오더군요. 무슨 사정이길래 임신을 하고 작은 원룸에서 지내나 싶었는데 그 임산부가 바로 내 며느리 희선이인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더라고요. 희선아? 희선이 맞지? 어머님, 여기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너 왜 이런 곳에서 지내? 그리고 임신한 거니? 임신한 거 맞아? 그게... 울먹이며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희선이는 마냥 밖에 있을 수 없는지 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창문의 크기로 짐작은 했지만 직접 둘러보게 된 방은 저희 집 가장 작은 방보다 작았어요. 그곳에 싱크대까지 있으니 임산부가 지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나한테까지 연락을 끊어. 그리고 이렇게 힘든 환경이면 더더욱 나한테 도움을 구했어야지.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 시오미가 혼자 우리 사이를 착각하고 있던 거야?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태민이가 하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데리고 온 이상한 여자애도 수상하고. 내가 너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을 수 있겠다. 힘들더라도 나한테 사실을 말해주렴. 아직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희선이는 한참을 고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다음 이혼을 요구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지고 잦은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온 건 그러려니 했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의심되긴 했지만 괜히 다툼을 벌이기 싫어서 아니겠지라고 넘어갔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수진이라는 그 여자와 하는 메시지들이요. 처음에는 경고를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저를 무시하고 계속 만나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홧김에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게 이혼이라며 오히려 절 조롱하기까지 했죠.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상간녀가 나가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남편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버티자 오히려 남편이 함정을 팠어요. 서류 좀 동료에게 가져다 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겨우 차 안에 탄 모습으로 제가 외도를 했다고 우기고 자기가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조작해서 불륜 증거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거기다 자기가 쓰라며 준 통장에서 뺀 생활비를 빼돌린 거라며 어머님께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알게 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저랑 그 사람 다투는 모습 보면 어머님께서 충격받으시고 잘못되기라도 하실까봐 제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 바보야.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 나한테 말했으면 이 상황, 이 꼴까지는 안 되었잖아. 왜 너를 생각해야지 늙은 시어미를 생각해? 그럼 뱃속의 아이는? 네, 태민 씨 아이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데려가실 생각이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여기 태민 씨가 이혼 합의로 준 돈 아끼려고 전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직 통장에 제법 돈 많아요.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아이 낳고 얼마간은 버텨야 하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아이 좀 크면 더 넓혀서 갈 거예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야, 이거사. 너는 아직도 네 시어미를 몰라? 내가 왜 데려가? 그리고 못난 아들을 둔 나를 욕해야지. 네가 왜 죄송해? 이 미련한 거사. 잔뜩 움츠려 있는 희선이의 모습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을 놓아 제가 울자 그제서야 희선이 눈에 맺혀있던 눈물들도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두 사람은 한참을 목 놓아 울게 되었어요. 내 자식 새끼라고 하지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지 애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애미를 봐왔고 자신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면서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합니까? 자기 자신만 똑바로 살면 돈 걱정, 배고를 걱정, 처자식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놈이 말이에요. 울고 있는 희선이에게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고 아들은 언제 변한 건지 자기가 그토록 원망하던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내 자식 새끼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다 눈앞에 있는 희선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희선아, 나는 그런 놈 내 아들이라고 끼고 둘 생각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놈은 내 아들 아니야.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하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본다. 네가 좋다면 난 너와 있는 것이 더 좋아. 네가 내 딸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기대에 매달려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희선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선이에게 잠시만 참으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고향에 내려가겠다며 말을 했죠. 세아가도 내가 같이 생활하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나도 이제 복잡한 이곳보다는 고향이 더 편하겠다 싶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태민이 널 먹이고 재우고 키운 값은 좀 줬으면 한다. 요즘 세상에 시골이라고 물가가 저렴하겠니? 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것저것 돈 들 곳도 많으니 너도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 새며느리야 당연히 좋다고 얼굴에 써 있었고 아들은 의외로 머뭇거리긴 했지만 제 완고한 뜻에 어쩔 수 없는지 큰 돈을 내놨습니다. 새며느리는 제가 하루라도 일찍이 떠나길 원하는지 아들이 원래 주겠다고 한 돈보다 더 챙겨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질문이 없이 큰 돈을 내어주는 게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와 희선이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지낼 곳을 마련하게 되었죠. 친자식보다 희선이와 같이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임신을 한 희선이는 집안에 놀고 있을 순 없다며 일을 알아봤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려봤는데 듣질 않더라고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보내주었죠. 임신한 희선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저도 뒤늦게 노인센터에서 연결시켜준 곳에서 적은 돈이었지만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선이와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 살비비며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소중한 손자 수연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을 떠나 딸에게 힘이 되어줄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희선이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래서 제가 수연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더없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서 제가 눈 감는 날까지는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연락이 되지 않는 어미가 궁금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일 테니까요. 평생 안 찾아올 줄 알았던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더군요.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눈이 멀었던 아들은 꽃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하다는 집안의 형편은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여자 때문에 월급도 많은 아들이 재산을 거의 다 날렸더라고요. 쥐어짜서 나올 때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지 지금도 이혼하지 않고 아들 옆에서 있다고 했죠. 이혼을 하니 많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고 말을 하며 눈물 콧물 쏟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던 현모양처를 모함하고 버리더니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자업자득이었죠. 너랑 내가 도시로 와서 네 아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니? 아무리 보고 배운 것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사람 겉모습에 휘둘려 살라고 한 적이 없어. 네가 지금 받는 고통 다 자업자득이다. 사람 눈에서 가슴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자신도 그 정도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힘든 삶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나고 똑똑한 아이니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엄마로서는 네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반성하고 평생을 속죄하면서 새 출발해라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나는 네 모습에선 예비가 보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냉정하게 아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면 저렇게 무정한 엄마가 있을 수 있냐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흐르게 만드는 걸 감싸주고 살아야 하겠나요? 당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달게 받고 난 뒤에 찾아와야 보듬어주죠. 제 뜻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내 딸로 삼은 희선이와 우리 소중한 손자 수연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자만 보면 힘들다고 하던데 제 적성에 맞는지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하루 종일 상대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 희선이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아 기분 좋고요. 늦게한 취업이라 혹시 따돌림을 받으면 어쩌나 금방 해고가 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저에게 하는 만큼이나 사회생활도 싹싹하게 잘하는지 아직까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네요. 그런 희선이에게도 좋은 남자가 생겼으면 하는데 복잡한 저희 관계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이 글을 다 적고 난 뒤에 우리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감기 전에 희선이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고 아들 태민이가 정신을 차리고 좋은 사람으로 생활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모두들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